네. 자, 오늘 생태계 강의하러 왔습니다. 자, 저 이강신이라고 하고요. 생태계를 그냥 그러니까 이 단어, 그러니까 생태계 단어 하나로 되게 광범위하게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사실은 통합과학에서 한 4개 정도 단원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한 번에 다 강의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무리하게 다 넣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요 단원이, 그러니까 단원이라고 하기 좀 뭐죠? 이 생태계라는 테마가 한 문제에 그 한 단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문제에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생태계가 D킬러에서 중킬러까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통합과학 예시문항도 포함해서 그동안 나왔던 통합과학 기출들을 좀 보니까 생명과학이랑은 좀 다른,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보입니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그런 좀 중킬러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생태계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 4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여기 생태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진화거든요. 이 진화가 교과서별로 개념 설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의 짓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할 때는 이 진화라는 그 개념에 생명과학 2까지 가는 정확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진화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뭐 자연 선택됐다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통합과학에만 유독 나오는 내성균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기출문제 내성균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성균의 개념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논리 전개가 되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이 있는데요. 얘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만약에 한 문제로 그냥 얘만 나왔다 하면 땡큐 이렇게 맞추면 되고, 생물 다양성은 그냥 분류만 잘 아시면 된다. 얘는 그냥 기니디 선지 수준이다라고 그냥 안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생태계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좀 퍼즐이 들어갑니다. 퍼즐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그림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호가 있어요. 그 기호랑 실제 예시를 매칭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퍼즐 잘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생태계 평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쉬운 거긴 한데 그냥 기본적인 플로우를 좀 알아두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신경 써야 될 거는 첫 번째 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화에서 개념과 내성균 아는 거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기존의 기출문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진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입니다. 진화. 진화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 2에서 그동안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자연선택설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종합설, 뭐 용불용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생명과학 2 내용이고 오늘 진화에 있어서는 딱 나오는 게 이 자연선택설 요거밖에 없긴 해요. 없기는 한데 자연선택설만 알아서는 또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이고 그래서 자연선택설에 더불어 제가 유전자 개념까지 좀 이제 같이 가져가는 느낌으로 공부하면은 좀 완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면서 진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보통 우리가 진화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저 옛날에 여러분 요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디지몬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디지몬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개체 그러니까 나 이강신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멋진 존재가 돼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 그거를 보통 진화라고 하는데 요 생명과학에서는 진화가 조금 다릅니다. 진화라는 게 개체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개체가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진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집단? 네. 그러니까 집단이 변하는 거죠. 집단이 변하다 보니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하면서 정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진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변이라고 있어요. 변이. 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진화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변이라는 건요.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면요. 같은 종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변이는
같은 종이어야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뭐 형질인데 다른 형질이다 이렇게 보실게요. 그래서 뭐라고요? 변이를 아셔야 되는데 변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같은 종. 그러니까 너랑 사람이잖아요. 사람끼리 비교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에서 형질이 다르다. 형질이 뭐예요, 선생님?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발현되는 거, 그러니까 네 특징. 그러니까 너는 여드름이 있고 너는 여드름이 없어. 이것도 형질 차이인 거고요. 그래서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변이에요. 그러면 나랑 개미랑, 그러니까 이강신이랑 개미의 차이는 변일까? 그게 아니라고. 같은 종이어야 되는데 특징이 다르다고. 요게 변이에요. 여기까지 되시면 아셨을 거고.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변이가 심하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요. 변이가 있다 없다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있다고 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집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전부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이는 무조건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제가 말로만 해서 그런데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그림이면 제가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 그리는 거냐면요. 파이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무당벌레 하면 좀 인정해 주시나요? 이렇게 무당벌레 이렇게 있고 여기 동그라미 무늬 무당벌레랑 이제 네모 무늬 이렇게 있잖아요. 전제 조건은 요 무당벌레들이 같은 종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요 등껍데기, 등 무늬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변이라고, 변이. 자, 변이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변이는요 사실은 되게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변이가 없는 게 없어. 그냥 변이는 다 있는데 뒤에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너무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뭘로 분류하냐면요. 변이는 원인을 따라서 좀 분류를 하시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변이가 생긴 원인에 있어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비유전적인 원인. 자, 그냥 이게 정리만 하시면 돼요. 유전적인 원인 뭐겠어요? 나랑 너랑 달라. 왜 달라? 원래 다르니까, 그냥 원래 왜 다르냐고. 나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고, 너도 니네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각각 염색체 하나씩 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염색체가 조합이 돼서 서로 다른 형질이 나타났죠. 그래서 처음에 유성생식 때문이다라고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여기까지 깊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부모에서 하나씩 받으니까 다른 것보다 아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어떤 형질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 변이 같은 거죠. 옆에 제가 무당벌레 그려놨던 걸 다시 한번 와보시면 얘네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부모가 달라서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부모가 아예 이 동그라미만 있는 집단이었는데 네모로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결혼을 했더니 네모 무늬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럼 이러면 또 다른 변이의 원인이 되겠죠. 비유전적인 걸로 이제 넘어가 보면 비유전적인 건 딱 환경밖에 없어요. 환경.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환경이라고 정리하시면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너랑 헬스를 한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근육이 너보다 더 많아 하면은 그 근육 차이도 형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범위하게 환경도 포함된다. 변이는 뭐다? 다르다. 근데 서로 다른 종이라고? 아니라고. 나랑 너 같은 종에서 형질이 다른 걸 변이라고 한다. 깔끔하게 이제 변이에 대해서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진화해야 되잖아, 진화. 진화를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변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셨을 테니. 이쪽으로 좀 보시면은,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진화가 뭔지 확실히 알게 되십니다. 자, 진화의 과정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진화의 과정. 자연은요, 이제 과잉 생산이라는 걸 처음에 하는데요. 뭔 얘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정반대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은 자기를 따지기 때문에 애를 안 낳아. 근데 여기 대자연이라고 지금 진화는. 대자연에서는요, 자원이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선생님, 자원? 아, 그래. 자원 쉽게 말하면 먹이. 그러니까 먹이가 한정돼 있는데, 같은 종이니까 같은 먹이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먹이가 한정돼 있는데, 요 자연 개체들의 목적은 진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다고.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먹이가 한정됐으니까 내 자손이나 나랑 이제 똑같은, 나랑 너랑 똑같아 라고 했을 때 퍼뜨리려면 우리가 많이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는 한정되는데 서로 많이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동그라미 무당벌레 집단이랑 네모 무당벌레 집단이 있는데, 동그라미 무당벌레 집단은 자기네들이 더 많이 생기고 싶겠죠. 네모네도 본인들이 많이 생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먹이는 한정돼 있어. 그러려면 얘네를 쟁탈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자손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먹이는 한정돼 있는데 필연적으로 서로 출혈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잉 생산을 하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방금 했잖아. 자, 변이. 많이 만드니까 변이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의 차이가 나죠. 동그라미 무늬, 네모 무늬 차이가 났을 거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많이 만들었는데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아, 그럼 서로 죽여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먹이가 한정됐기 때문에 그 먹이를 두고 어떻게든 많이 먹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그라미가 더 잘 산다, 더 생존에 유리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애들, 그러니까 부모 동그라미, 자손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 개체의 비율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그라미랑 네모랑 먹이 두고 다퉜는데 동그라미가 좀 잘 살았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환경에 유리한이라는 키워드를 갖습니다. 환경에 유리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환경, 특정 환경, 환경 1, 이렇게 해봅시다. 환경 1에서는요, 우리 동그라미 개체가 네모 개체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해보면요, 환경 2 같은 경우에는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나방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검은 나방이 있고 흰 나방이 있어요. 매연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흰 나방이 이제 잘 잡아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온 곳이 뿌연데 자기가 하얗면은 적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많이 먹혔고, 환경단체가 잘 환경운동을 해서 이제 매연이 많이 거쳤어. 이러면 세상이 좀 하얘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검정 개체가 더 잘 먹힐 거 아니에요. 위에 자기 포식자들한테.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정도가 다른 것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특징이 우열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개념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잉 생산 했을 때 원래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고요. 생존 경쟁을 해서 환경에 유리한 개체가 선택이 되게 돼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동그라미가 더 잘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그라미가 자손을 더 많이 남겨. 이걸 우리가 유전됐다고 하고요. 이제 진화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거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되어서 뭔가 이런 게 많이 누적됐어. 그래서 나중에 그냥 원래 무당벌레는 동그라미인 거야 라고 인정되는 시기가 온다고. 그때 우리가 진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교과서별로 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화가 어떤 새로운 종을 만든다고 서술하는 교과서도 있는 반면에 사실 그건 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나이브하게 고일 수준에서 한 거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화란 건요. 유전자 풀이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유전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염색체를 한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아까 부모한테서 염색체 하나씩 받는다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요 유전자를 서로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유전자가 A고 여기가 이제 스몰 a다, 라지 A, 스몰 a다 이렇게 봤을 때 요 동그라미를 지정하는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얘네 두 개는 이제 동그라미를 지정하는 거고요. 얘는 네모를 지정한다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를 결정하는 건요. 배경 지식으로 그냥 라지 A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네모는 스몰 a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가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얘네 스몰 a만 있는 애들의 비율이 줄겠죠? 줄니까 라지 a의 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쉽게 그냥 라지 A 유전자가 있는 개체가 환경에 유리했고 스몰 a만 있는 개체가 환경에 불리했다라고 하면 자연 선택된 결과 요 유전자의 비율이 변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유전자 빈도라고 하는데 요 유전자,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화를 하시게 되면 유전자 풀이 변화했다며요. 그걸 진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진화란 건 원래 원초적으로 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자연에 쫙 뿌려져 있는데 그 대립 유전자의 비율이 변하기만 하면 그냥 진화라고 인정해 준다고. 굳이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더라도 대립 유전자의 비율이 바뀌기만 해도 크게는 진화로 인정해 주는데 보통 고1 나이브하게는 새로운 종까지 진출을 해야지 진화를 한다. 요거의 연관성은 뭐냐면요. 라지 A가 증가하고 스몰 a가 감소하는 요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누적이 돼. 얘는 더 증가하고 얘는 그냥 없어져. 막 그렇게 하다가 사실 라지 A만 남아버려. 막 이러면서 돌연변이도 일어날 거고 새롭게 막 계속 라지 A 위주로 바뀌어. 그러면 학계에서 그냥 라지 A를 새로운 종으로 그냥 하나 뭐 찍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상 대립 유전자 변화가 그냥 1차 진화였고 더 심하게 진화하면은 새로운 종으로 됐다까지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진화고요. 안 지우고 그냥 갈게요. 문제는 근데 사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왔는데 문제는 되게 쉽다. 이제 기출문제로 갈게요. 자, 그림은 시기 1과 2에서 라고 했는데 이걸 잘 봐요. 이걸 잘 봐. 동일한 종이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할 때도 있고 동일한 종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막 구리 크기 변한 거 보이시죠? 이거 자연 선택 일어났다고 했는데 제대로 안 알고 있는 애들은 진화는 서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헷갈린다니까? 자연 선택을 통해서 막 집단 개체수가 변했는데 동일한 종과 이제 서로 다른 종이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진화란 건요. 그냥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빈도가 그냥 변하면 진화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음을 이제 인정하시고요. 자, 동일한 종 1과 2라고 했는데 얘랑 얘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요 가운데 개체수 제일 많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 크기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크기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했으니까요. 이 유전자 풀은 어떻게 됐다? 이제 변화했죠. 변화했고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났다. 됐어요. 자, 기억 1에서 개체 사이의 부리 크기 변이가 있죠. 왜? 부리 크기 여러 가지로 됐으니까 같은 종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변이는 같은 종이고 부리 크기가 다르니까 변이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과 2에서 P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오케이. 이게 진화라고. 이게 진화. 거기까지 진화예요. 자, 디귿. 불이 크기가 알파인 개체 수는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낚이기 쉽다고. 보시면 개체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 나와 있거든요. 그냥 1이 2보다 크다라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2에서 불이 크기 더 커졌으니까 그냥 맞네 하고 틀려버린다고. 그래서 여기 이따가도 내성균한테 나올 중요한 개념이 유전자 풀이 변화를 하시게 되면은 뭐가 변하냐면요. 특정 형질의 비율이 변하는 거예요. 비율이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다는 요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개체 수는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요거는 환경. 그러니까 그 상황 맘대로고 특정 형질의 비율이 변하는 거예요. 비율. 요거 놓쳐서 많이 낚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진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되게 낚시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유전자 풀이 변화하면 비율이 바뀐다. 그래서 개체 수는 지금 1에서가 많아서 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개념 설명부터 기출문제까지 왔는데 원래 이 개념으로 바로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좀 급하게 와봤어요. 진화를 일단 잘 이해하시길 바랐고 이제 다음에 항생제 내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제 항생제 내성, 요게 오늘 메인인데요. 기억과 니은은요. 우선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 그러니까 계속 실생활 예시가 저한테 좀 와닿는데 집에 모기가 왔어. 모기. 살충제를 찌 뿌렸어. 그러면 뱅글뱅글 돌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안 죽는 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걔는 뭐다? 내성을 지니는, 그러니까 뭐 항생제는 아니겠지만 어떤 살충제나 항생제 내성을 갖는 애들이 종종 생겨요. 그리고 내성이 없는, 그러니까 나의 살충제 빔에 맞아 죽는 애들은 이제 감수성이 있다 하거든요. 감수성. 그러니까 뭐 감수성 있다, 잘 받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감수성 많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성균과 이제 감수성균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기출문제 사례인데, 그래서 내성균, 감수성균이 이제 기억과 니은 중 하나이다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항생제 A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럼 요거에 따라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어떻게 될까? 감수성이 있는 세균은 어떻게 될까? 이제 살펴보는 거죠. 요거 오른쪽 보지 마시고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 개체 수를 한번 생각해볼까?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대답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모른다가 정답인데 보통은 많이 감소해요. 아니 항생제 했으니까 다 죽겠지 원래는. 그러니까 나 강철이야 보다는 여러 가지를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항생제가. 그러니까 죽지만 않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비율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의 비율이 감수성 있는 애들보다 좀 증가한다라고 요거는 논리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수 말고 비율이 내성이 있는 애가 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오른쪽 그림 넘어오시게 되면 그래서 요 색칠된 애가 비율이 좀 증가한 것 같아. 선생님 숫자도 증가했는데 뭐 그런가 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색칠 안 된 애는 확연히 감소했잖아요. 비율로 봤을 때 요 원래 색칠 안 된 애 비율이 높았는데 색칠된 애 비율이 더 높아졌잖아요. 따라서 색칠 안 된 애가 이제 감수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색칠된 애가 내성균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했어. 중단을 했대. 중단. 그렇게 되면 이때는 숫자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보면은 이것도 대답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몰라가 정답이고 어떻게 얘네가 어떤 숫자로 증식을 하는지 그것도 문제에서 줄 수가 있어요. 안 주면은 그냥 땡큐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주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설을 하나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로 막 나와버리는 거지. 환경 1, 2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잖아요. 얘네 숫자를 가지고 막 장난을 쳐서 얘네끼리 퍼즐 하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세대 1, 세대 1, 2, 3, 4 막 주고 얘네 1과 2 사이 그 이벤트 하나 딱 주고 완전 준킬러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셨을 때 그런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수는 모른다가 정답이고 비율은 논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을 계속 그 상기를 하면서 문제를 봐야지, 안 그러면 낚여요. 자, 중단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여전히 이 색칠한 거 비율이 더 높죠? 요거가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특정한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이 이후에 원래 많이 있는 그러니까 원래 많이 있는 애들이나 그냥 적게 있는 애들이나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원래 환경에서는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얘 색칠된 거의 비율이 높은 게 그냥 유지가 돼요, 대체로. 근데 이것도 보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낚일 수가 있으니, 물론 이걸로 낚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낚을 수 있으니 항상 눈으로 보면서 해라 라는 것이에요. 유일한 논리는 항생제 적용 시 비율 변화, 요것만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고 이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요거 이제 방금 봤던 그림인데 이제 통합과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한 종, 이런 거 잘 받는다고. 이게 혹시 몰라요, 낚을 수 있으니까. 한 종으로 이루어진 세균 집단의 진화 과정. 어머머, 진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초에 같은 종이라니까? 같은 종인데 비율이 변했다. 비율이. 그게 진화라고요. 자, 기억과 니은은 항생제 A의 내성이 없는 것, 있는 것. 감수성, 내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풀었을 때 기억이 감수성이었고 니은이 내성이었다는 거. 뭐 이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 외부와의 개체 주류는 없다. 뭐 이런 존재 조건을 줘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항생제 A의 내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1에서 2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죠. 비율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 2, 3 과정에서 기억과 니은의 수는 모두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풀어야 된다고요. 일단 색칠 안 된 거 증가했고 색칠된 것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수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고 푸셨더니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 예시문항으로 나온 통합과 기출문제이고요. 전 여기서 좀 쎄함을 느꼈거든요, 사실은. 문제 보세요. 왜 이렇게 길어? 자, 항생제 내성,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은 항생제 있는 데서도 잘 살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숫자로 있어서는 맘대로 할 수 있다. 가능성이 높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 때문에 비율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항생제 X에 대한 내성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고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에 따라 다르고 요거랑 반대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원래 있었다. 돌연변이에 의해 생겼다라는 것도 있고 원래 원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변이죠, 변이. 원래 이 집단에 변이가 있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유전까지 된다고 했으니 내성은 계속 유전이 되겠죠. X가 없는 조건에서,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X가 없는 조건에서 내성이니 감수성이니 다 증식도 동일하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얘는 내성이 뭔지 알려줬어. 그래서 처리를 했더니 뭐가 증가해? 비율이 증가한다고. 비율이. X 처리를 안 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근데 원래는 모른다가 정답인데
문제에서 줬다고 이게 증식 속도가 동일하죠? 내성 대 안내성인 거. 감수성인 거. 내성 대 감수성이 2대 1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에 와서도 내성 대 감수성이 어떻게 돼요? 2대 1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건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기니들이 보는 거예요. 기억, X에 노출되지 않은 세균 집단에서 X 내성 세균은 발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푸셔야 돼요. 아, 이거 통합방법만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개념이 애매하면은 그냥 막 풀어요, 이거. 자, 니은. 가나 과정에서 형질에 따른 자연선택 원리가 적용이 되셨죠. 왜? 비율이 달라졌으니까. 이거고, 지금 X 내성 세균 비율은 가에서보다 다에서가 높다라고 했는데, 다는 나랑 같아요. 그래서 가랑 나를 그냥 비교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가에서 나로 갈 때 내성 있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에서 나에서가 높다라고 하셔서 니은 디귿이다 이러고 끝나는 문제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내성 세균이 되게 뭔가 낼 거리가 많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 확실한 개념 가지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이제 생물 다양성인데, 축하드립니다. 이거 so easy한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기가 어렵다. 요거에 원래 생명과학 1에서 막 방형부 이런 거 나오거든요. 뭐 상대 피도, 상대 밀도 이런 거 나오는데 다 빠졌어요. 통합과학에서. 이거 낼지 말지 고민했는데 빠졌거든요. 확실하게 빠진 거 같기 때문에 이거를 구태여 공부하는 건 좀 낭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개념적인 것만 좀 남은 상황이고, 한 문제로 이것만 출제되면 땡큐 그냥 바로 풀 수 있고요. 1초 컷 1초 컷.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테마에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 하나로 출제될 거예요. 네, 그냥 바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요, 사실 내용이 잡다하게 좀 서술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뭔가 그 완자 같은 문제집 같은 경우에 많은데 사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교양적인 거고 그냥 보시면 당연하게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딱 요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 그냥 딱 봐도 유전자가 다양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종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종 다양성도 그럴만하다. 지금 우리 진화부터 시작해서 뭔가 생물적으로 뭔가 다양하니까 종도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생태계요? 단원이 생태계니까 생태계 다양성도 있을 수 있겠다. 벌써부터 좀 쉬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전적, 두 번째 종, 세 번째는 생태계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세 가지의 차이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유전적 다양성은요, 그냥 외우세요. 같은 종이어야 되고요. 계속 변이부터 시작해서 요 구분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이고 유전자가 차이 나야 돼요. 뭐랑 비슷한데?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변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 유전자 차이가 나면 형질이 달라지거든. 사실 변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변이는 환경에 의한 변화도 포함하기 때문에 완전한 같은 건 아니고 유전적인 어떤 변이에 해당하는 개념이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가 있죠? 아까 무당벌레 문이 바뀐 거, 그 정도고요. 자, 두 번째,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른 종이어야 되겠죠. 종이 다양하니까 다른 종인 건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학 1에서 나왔던 거지만 통합과학에서는 딱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가지수가 다양하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환경이 있어. 그러면은 종이 한 가지만 있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 거나 종 다양성은 어떤 게 높을까? 두 가지가 있는 게 높겠지.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냐? 자,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환경 1에서는 A, B 이렇게 있어요. 50대 50으로 있대요. 이렇게 있고요. 환경 2 같은 경우에는 A랑 B랑 비율이 99대 1로 있다고 쳐봅시다. 자, 어떤 게 더 다양할까요?
자, 종 가지수는 A, B, A, B 똑같은데 50대 50, 99대 1이면은 그냥 누가 숨겨버려도 그냥 없어지겠다. 예,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극도로 많으면은 이제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 종 가지수 자체가 많아야 되고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또 문제 되는 거 알죠? 자, 종 다양성이랑 균등한 거랑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두 가지 변수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식을 배우시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른다가 정답이고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만 나올 거예요. 한쪽이 무조건 종 가지수든 균등하지 않든 다 그냥 나쁜 거 다 때려박을 거고 한쪽은 무조건 좋은 것만 나오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다른 걸 차이 나는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종 다양성까지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드디어 생태계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생태계는요, 사실 이제 생물 요소랑 비생물 요소, 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물 요소가 뭐예요, 선생님? 방금까지 다 했어요. 얘네. 종이에요, 종. 생물 요소고요. 비생물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같은 거 있잖아. 뭐, 빛, 공기 등등. 그냥 뭐, 대체로 아는 거. 요거를 합쳐서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합쳐서 생태계. 생태계 개념이 교과서별로 또 장황하게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태계 이퀄 생물 요소 플러스 비생물 요소다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플러스인데 다양하다는 건요. 생물 요소도 다양하고 비생물 요소도 다양하다라고 아시면 돼요. 플러스.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의 상호작용도 활발하다까지 되면 더 다양하다고 표현해요. 여기까지. 생태계는 요 다 활발해 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생태계 있잖아, 생태계. 생태계의 다양성이 크면요. 요거 중요해요. 유전적 다양성도 크고요. 종 다양성도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생태계 안에 이미 생물 요소가 있거든. 생물 요소가 큰 것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크다고 하면 그냥 종 다양성도 크고 유전적 다양성도 큰 거예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종 다양성 크면 유전적 다양성 크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 얘는 다른 종인데 얘는 같은 종이라고 아예 분류가 달랐기 때문에 그냥 따로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정말 자세하게 안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가시죠. 자, 시작할게요.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고 A, B,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이거 나왔거든요. 자,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종 다양성 바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같은 종이니까 B는 유전적 다양성이다라고 그냥 바로 문장을 다 읽을 필요 없다고. 자, 기억은 종 다양성. 네. 자, 니은 A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다. 이걸 외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거고. 디귿 B가 높은 종,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낮겠다. 이거 알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높으면 뭐 씨 없는 수박이니 뭐 바나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면 특정 환경이 됐을 때 특정 유전자 가진 애들은 죽겠지만 나머지가 살아남아서 그 종을 보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교양적인 거는 그냥 문제집 그냥 읽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실시간으로 넘기시면 되고 논리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하고 이제 또 생물 다양성은 끝나게 됩니다. 되게 쉬운 단어이라. 학생이 나왔지만 그냥 선지죠, 선지. 자, A.
이제 지겹다. 같은 종의 무당벌레, 유전적 다양성. 그냥 너무 맞는 얘기죠. B.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종의 다양한 정도 생태계 다양성이에요.가 아니죠. 종 다양성이죠. 생태계 다양성도 되지 않아요? 가 아니라 정이 있기 때문에 종의 다양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종 다양성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C. 종 수가 같을 때 준다니까? 수가 같을 때 전체 개체 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이거 종 다양성이 높은 거 그 얘기하는 거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기 때문에 C도 아니라서 A가 정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파트는 되게 쉬웠어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가지 중에 2파트 벌써 왔어요. 세 번째는 생물과 환경이라는 건데 요것도 내용이 좀 방대하긴 한데 저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의 예시, 온도와의 상호작용 예시 이런 거 막 나와 있거든.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예시를 보고 매칭을 그냥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시는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되게 뻔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요 예시가 어떤 분류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그냥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요거 말씀드리고 앞에서 봤던 그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거 하면서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했었죠. 요거를 생물과 환경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셔서요. 요 생물과 환경에서는요, 그림 2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크게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자, 요거가 이제 생태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태계. 천천히 그릴게요. 자, 생태계가 있어요. 생태계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뭐라고? 생물 요소 플러스 비생물 요소라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생물 요소. 여러분도 그냥 따라서 그려보세요. 생물 요소. 요 네모 영역이 생물 요소라고 하시면요. 그냥 요 옆에 요 남는 부분 있잖아요. 요 나머지 영역. 요거를 그냥 비생물 요소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닐까? 이런 그림 그냥 자연스럽죠? 생물 요소 안에 그러니까 생물 요소는 이제 종들이잖아요. 뭔가 벤 다이어그램 같이 근데 만나지는 않는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게 나옵니다. 요 원 하나하나가 종이에요. 종이고요. 한 종. 그러니까 종 A라는 거죠. 종 A고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개체군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람 종 우리, 종 A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개체군이 있으면 안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개체가 있는 거예요. 개체. 요거는 뭐다? 개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A 내부에선 동그라미 있어요. 그럼 B에서 그냥 우리 네모라고 그냥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체가 있을 거고 요 생물 요소, 여러 종이 모여있는 요 생물 요소를 이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조금 용어가 다르긴 했었는데 군집이라고 나와도 여러분은 전혀 헷갈리면 안 돼요. 생물 요소 이퀄 군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기출문제 풀다 보면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지만 군집, 비생물 요소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요. 생물학적 요인, 비생물학적 요인,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이렇게 용어가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요소다.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우선 첫 번째, 요 개체 사이 상호작용을 이제 기억이라고 나와요.
개체 사이의 상호작용 기억. 그 다음에 개체, 군, 간 상호작용이 니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로 상호작용하는 거랑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 두 가지 화살표가 나옵니다. 우선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디귿, 아래 건 리을이라고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주고 예시를 던지면 그 예시가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매칭이 되는지를 바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첨언으로 지금 교육과정은 아니긴 한데 그냥 부르기 편해서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걸요 작용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뭘까? 반작용입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생명학 원이긴 하지만 용어를 안다고 이제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는 거죠. 요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 바로 기출문제 살펴볼 거니까. 두 번째 그림은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번에 적는 거는 생물 요소를 적을 건데요. 여기서는 그 왼쪽에서는 개체군, 그러니까 같은 종질이 붙었거든요. 이번에는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적는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생산자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다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 아는 사람 있을 텐데, 자, 분해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벤 다이어그램 여기 적는 거는 지금 생물 요소에 대한 거예요. 비생물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보시면 이 생산자 같은 거 생산한다고. 생산자는 식물, 조류 이런 거 포함되는 거고요. 광합성 하는 데 있잖아요. 광합성. 그러니까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라고 하고요. 소비자는 먹는 애. 그냥 차려진 밥상 먹는 애. 동물 있죠. 동물. 이런 애들 말하는 거고요. 분해자는 분해한다고. 생태계에서 동물이나 식물이 죽으면 썩을 거 아니에요. 썩혀주는 애들이 이제 버섯, 세균, 곰팡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이고, 그럼 얘네들 사이에도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고, 한 가지 더 첨언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 뭐예요, 이거? 태양이죠, 태양. 태양이 생산자로 뭘 해? 에너지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생산자도 자가 발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원 에너지가 태양이라는 거 꼭 아시고요. 에너지 전달 방향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에서 분해자로도 가요. 왜? 에너지가 얘가 시체가 썩어서 분해자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소비자도 죽으면 분해자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영역 사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에너지 이동 과정에 대한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얘네는 비중이 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게 또 생명과학 원에서 무슨 그 광합성 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뭐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통합과학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아시고 그냥 매칭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기출문제 한 3가지 정도 풀어보면서 진행할게요. 선생님이 기출문제 풀어준다고 했는데 특징 예시만 좀 보고 갑시다. 이게 안 보고 가면은 너무 이제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 그 논리 중에 좀 중요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비생물 요소에 생물 요소 가는 거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우리 작용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요.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 주는 건 우리 반작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시 하나하나 그냥 뜯어볼게요. 막 암기할 필요가 없다. 자, 빛 뭐예요? 비생물 요소죠. 토양 비생물 요소죠. 하여간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자, 식물은 뭐예요? 생물 요소죠. 끝. 자, 가을의 기온, 온도 얘기해요. 온도. 은행나무 선생님, 은행나무 잎이라고 써요. 잎.
잎은 비생물, 아니 그게 아니라 은행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양의 깊이에 따라 세균, 빛의 파장이 해조류, 그냥 동그라미 친 건 다 비생물 요소고 네모 생물 요소인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위도도 비생물 요소예요.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다. 뭐 이제 거부감 전혀 없죠. 두 번째, 반작용인데 얘네는 반작용은 사실 예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용 예시가 엄청 많고요. 반작용 예시가 이제 별로 없어서 연끌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자, 식물에 낙엽이 쌓여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 그러니까 토양에 영향을 준 거죠. 선생님, 낙엽은 이미 썩어서 죽은 어떤 물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식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숲의 나무가 공기 바꿨죠. 지렁이가 흙 속을 막 헤집었어. 그러면 막 헤집어졌잖아요.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했다. 자, 요 다음 예시는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자, 질소 고정 세균이다. 질소 고정 세균,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아, 당연히 반작용이에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토양이 변한 거니까. 질소 고정 세균 같은 경우에는 분해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세균이니까 일단 분해자고요. 얘는 생태계에서 뭔가 이제 많이 언급이 돼요. 뭐 동물 사체가 썩었다든가 뭐 식물 어쩌고 나올 때 얘가 분해를 해줘서 질소를 다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낸다. 그런 역할도 하는 좀 중요한 친구라서 질소 고정 세균 분해자라고 아시면 되는데 낚시선지로 질소 고정 세균은 생산자다 이러면 틀리시고요. 질소 고정 세균의 비생물 요소다 하면 당연히 틀렸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분해자라고 아시면 되고요. 다음 예시, 식물의 광합성, 식물이니까 공기가 산소가 많아졌겠죠. 이런 반작용 아시면 되고요. 생물 요소 간 상호작용 요거 있는데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자, 생물 요소 간 상호작용 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개체 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인데 개체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개체 군 간이 있습니다. 종끼리, 서로 다른 종끼리 하는 건데요. 낚시가 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개체 간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요거랑 똑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개체 군 냅니다. 이게 똑같아요. 선생님, 뭐예요? 그러니까 개체 간인데 개체가 어딨어? 개체 군 안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개체 군 내라고 하면 개체 간이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로도 선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초식 동물이 식물 같은 종이에요? 아니잖아. 동물, 식물이니까 같은 종이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개체군 간이죠. 개체군 간이고 두 번째, 식물, 동물, 개체군 간이죠. 세 번째, 스라소니가 눈시토끼를 잡아먹는 것. 이것도 서로 다른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체군 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많이 나오는 주제긴 했었는데 생명과학에서 통합과학 보면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건 개체군 간이다. 이거 아시면 되고요. 메뚜기 개체수 증가하면 개구리. 종이 두 개니까 지금 개체군 간이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마지막 두 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같은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개체간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기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종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개체간이라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마지막, 이게 제일 헷갈렸어. 꿀벌. 이걸 별표 칠한 게 암기라는 게 아니라 헷갈렸다. 자, 꿀벌은 여왕벌, 수벌, 일벌 다른 종일까?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는데 꿀벌이라 했잖아. 이게 얘는 역할에 따라서 나는 거지. 꿀벌이라고 종명 하나를 줬잖아. 물론 정식 종명 아닙니다. 근데 꿀벌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도 같은 종이라서 얘도 개체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 예시를 끌어오시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문장이 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 종을 한 번만 언급했는가? 자, 이런 거 보시면서 마지막 꿀벌 이따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시 살펴봤고 이제 진짜로 기출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생태계 그 벤 다이어그램 있죠? 나왔어요. 보시면 옛날 기출이기 때문에 지금 생물 군집 뭐 이런 표현 나오고 비생물적 요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됐고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 이거 알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기억은 뭐예요? 개체, 군, 간 상호작용이죠. 니은과 디귿 나뉜다니까 니은은 작용이죠. 비생물 요인이 생물 요인의 상호작용 디귿은 그 반대인 반작용일 겁니다. 기억, 늑대가 말코 손바닥 이름도 어렵다. 말코 손바닥 사슴 자, 종이 다르면 개체, 군, 간이죠. 개체, 군, 간을 찍은 기억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지류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은 지류는 조류이기 때문에 생산자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못했고 지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돼요. 생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물이니까 생물이 비생물 요인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이제 반작용이죠. 반작용인데 니은은 원문자 니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분해자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제가 낚시 얘기라고 했죠. 자, 질소고정 세균이다. 뭐 이런 거. 세균이 이게 낚시하는 사람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세균은 생물이 아니라고 낚으려고 왜 하는 거죠? 세균은 뭔가 물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분해자는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무조건 생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꿀벌이다, 꿀벌. 사실 꿀벌이 메인인 문제는 아닌데요. 꿀벌은 여왕벌, 수벌, 일벌이 서로 이를 분담하여 협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꿀벌이기 때문에 개체 간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가 맞는데요. 선생님 개체군이라면서요. 얘는 개체군 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체군 간이랑 다르다고. 이게 또 헷갈렸고요. 니은 나에서 생물 자원이 활용되었다. 어머, 생물 자원은 뭐예요? 왜 알아야 되냐고. 교과서에 나와요. 생물 자원 나오는데 차원 교양적으로 그냥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귿 동일 한 종의 무당벌레에서 동일 한 종 같은 종,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기억.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웠다라는 것이고. 자, 뭐 반대로 되는데요? 됐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엔 요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 안에 개체군을 그린 게 아니라 역할별로 나눴어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눈 그림 요거 한번 보고 가라고 한 거고요. 자, 소나무는 생산자에 해당을 하시죠. 왜? 식물이니까. 니은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유기물이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순히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도 이제 생태계 평형할 때도 나온 거지만 유기물 이퀄 너의 살덩이다. 너무 잔인한가요? 근데 살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기가 있어. 우리 고기 먹으면 뭐 나요? 에너지 납니다. 에너지. 그래서 유기물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에너지 이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에너지 이동한다고 우리 배웠으니까 맞죠?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유기물이라는 건요. 사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질량이 있는 살덩이. 그러니까 질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은 에너지예요. 그냥. 질량은 에너지다. 그래서 이따가 나온 생물량도 질량인데 사실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디귿. 질소고정 세균. 분해자라고 했어요.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반작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생물 요인, 비생물 요인 봤을 때 니은에 해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가 이제 틀렸다라고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생물과 환경을 다 다뤘고 이제 마지막 생태계 평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자, 생태계 평형인데요. 이게 좀 웃긴 게 생명과에서조차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교육과정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킬러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하나씩 내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그냥 다 나온 느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통합과학에 오면서 그냥 또 난도질을 막 당했어,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효율이다 이런 용어가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선별을 좀 해서,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다 다뤘는데,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정의를 주면 바로 풀 수 있는 좀 그런 것들까지 생태계 평형에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평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말 그대로 평형이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이나 개체 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평형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플로우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그냥 이해하면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나오는 그림 요거부터 갈 건데 뭐 어렵진 않고요. 요 가랑 나가 있거든요. 가는 우리 중학교 때에서도 본 것 같은데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자, 먹이 사슬. 왜 사슬이에요, 선생님? 아니, 체인 같이 돼 있잖아. 뭔가 덩어리 체인 묶여 있는 거 같죠?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 상식적으로 먹이 사슬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뭐 그 대한민국에서 강에 뭐 이렇게 물고기, 막 베스 막 이런 거 있으면 외래종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잡아먹을 애가 없어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베스를 잡아먹는 건 이제 정력에 좋다고 소문한 이제 아저씨들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실 최상위 이제 포시자고요. 여담이고, 자, 먹이 사슬이라고 보셨을 때 단계를 나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 계속 나왔죠. 생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 메뚜기, 개구리, 뱀이라고 하시면 얘네는 그냥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그럼 퉁 치고 소비자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먹이 사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바로 위가 1차 소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차 위면 뭐예요? 자, 2차 소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3차 소비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3차로 다 끝인가요? 가 아니라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죠. 베스가 뭐 한 16차 소비자면 사람이 17차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사슬 위에 따라서 소비자는 그냥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생산자를 0차 소비자라고 하시게 되면 좀 이해가 편한 것도 있어요. 사슬의 단계가 0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이면 뭐냐?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 식물, 메뚜기 이렇게 있잖아. 메뚜기가 식물 먹는 거예요. 개구리가 메뚜기 먹어요. 뱀이 개구리 먹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개구리가 식물 먹나요? 내가 2차니까 0차도 먹을 수 있지 않나? 내가 더 상이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먹이 사슬에서 이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개구리가 식물을 먹으려면요, 먹이 사슬이 이런 식으로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개구리가 식물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뱀이 메뚜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먹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정직하게 이전 단계로 표현된 애만 먹는다라고 전제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먹이사슬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뭔가 방대하게 뭔가 알고리즘처럼 있는데요. 왼쪽과 화살표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 시작. 자, 식물, 생산자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식물, 쥐, 뱀, 매. 오케이. 네가 1차 소비자, 뱀이 2차 소비자, 매가 3차 오케이. 이거 하나 뭐 된 것 같은데,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1차 소비자, 자, 거미가 2차 소비자, 뱀, 매, 좀 다른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잠시 이상해졌단 말이야, 이게. 보면은,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고요. 먹이 그물 안에서는 각자의 명칭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또 중요해요. 보시면,
뱀과 매는 지금 소비자 차수가 되게 중복해서 뭔가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물론 본인의 하나의 먹이사슬 안에서는 정해지겠지만 여러 먹이사슬을 통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소비자 차수가 먹여질 수 있다. 요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아시면 되죠. 선생님, 뭐가 나오나요, 그러면? 아니, 감이 안 와요? 우리 항생제 내성했을 때도 괜한 순서나 어떤 특정한 논리가 있으면 막 계속 그거 갖고 퍼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도 퍼즐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물, 메뚜기, 개구리, 뱀이라고 하면 편하지. 종, A, B, C, D 주고 이렇게 하나로 주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뭔가 묶어서 뭐가 뭐를 먹는지 이런 결과만 나오면 먹이 사슬 및 먹이 그물을 너네가 완성해봐 라는 이제 기출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감을 잡으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요거 기출문제인데요. 요거를 만약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먹이사슬 이러고 그냥 개념 넘겼다가 갑자기 6월 모의고사에서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머리 띵해진단 말이죠. 자, 다행인 건 과탐이 40분이다. 그래서 띵해도 넘겼다 다시 돌아와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풀 수 있어야죠. 자, 함께 넣은 생물 중 어쩌고 네, 단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어두운 곳이라고 했고요. C는 생산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상호작용 없을 경우 어두운 조건에서 개체수 변화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일단 깔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는 원래 빛에너지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살아라고 전제 조건 준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실전적인 거고 우리는 우선은 요 표를 바탕으로 그냥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A랑 B랑 넣었어. A 감소 B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요. A가 먹혔어. 누가? B가 A를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2번 A 증가 C 감소라고 했거든요. 어머,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C를 누가 먹었어? A가 먹었어 라는 거고요. 3번 AD, A 감소 D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요? 어디다 적어? 여기서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다 적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러면 먹이 그물이죠, 이미. 먹이 사슬 넘어선 거예요. 4번. C, D. C 변화 없음, D 감소. 여기서 멘탈 나가거든요. 원래 단조건 안 봤으면. D 감소? 그래. D에서 C를 이어줘야 되나? 근데 왜 C가 증가 안 했지? 가 아니라 생산자가 어두운 조건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요. 변화 없으니까 애초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D는 왜 감소했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감소했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얘네 관계를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다라는 거고요. 5번 B, C, D 다 넣었대. C 변화 없음? 왜? 그냥 애초에 연결 안 됐으니까. 근데 B랑 D를 봤는데 뭔가 있어. D가 감소했고요. B가 증가했습니다. 요거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죠. 요게 먹이 그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먹이 사슬은 CAB가 첫 번째일 거고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자, 두 번째는 CADB. 요 순서가 두 번째가 되겠죠. 요 두 가지 먹이 사슬이 있는 먹이 그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C가 생산자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도 요 순서는 그릴 수 있으나 C 변화 없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개체수 변화 없다는 단조건을 준 거예요. 기억. A는 B의 피식자인 동시에 C의 포식자이다. 맞는 얘기예요. 니은. B가 먹이 연세의 가장 상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CAB, CADB. 맞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 같은 존재죠. 자, 디귿. D가 없을 경우 B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가스라이팅을 D가 해요. 나를 먹어줘. 근데 아니에요. D가 없어도 CAB라는 먹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라는 문제예요. 이거 좀만 더 꼬면은 뭐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A, B, C, D 이 중에 일부를 원문자 기억, 니은, 디귿, 미음으로 막으면 또 이상한 짓거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퍼즐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음으로는요, 우리 먹이사슬 봤으니까, 이 먹이사슬은 되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실생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 생태계를 나타내는 거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생태 피라미드는 조금 모식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에너지 피라미드, 두 번째 개체수, 세 번째 생물량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물량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질량은 사실 에너지랑 똑같다라고 이제 개념을 생각했을 때 사실 에너지 피라미드와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다루거나 이제 개념 다룰 때는 그냥 에너지, 개체수 요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부터 보면은 에너지 피라미드는 요 생산자부터 소비자 올라갈 때까지 에너지 수, 그러니까 에너지 양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낸 건데요. 에너지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왜일까? 처음에 생산자는요, 에너지 근원이 뭐라고 했죠? 태양이라고 했죠? 태양에서 열을 받아. 근데 사실 다 받는 게 아니야. 오다가 날아가요. 뭘로? 열 에너지로 날아가고요. 그냥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 올라갈 때도 중간에 그냥 열이 날아갑니다. 얘도 날아가고요. 얘도 날아가요. 그래서 사실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개체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수도 또 감소해요. 왜일까? 이거는 되게 상식적인 건데, 아니, 근데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더 많아. 뭐야? 과잉 생산이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씨가 안 남는다고. 그러니까 자연 평형적으로 개념이 그냥 위에 올라갈수록 적어야만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지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있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얘도 생물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생물량은요, 그 생태계에 요 특정 권역 있죠? 각 권역의 총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총 질량, 소비자 간 각각 소비자 총 질량을 나타낸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 질량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태우면 에너지 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거가 원래 생물량 피라미드가 막 총 광합성량, 호흡량 막 이런 거 생명과학 원에서 막 나오는 개념하고 엮이는 건데, 화학과학 오면서 사실 유명무실한 개념이 되었다. 그냥 이런 피라미드가 있다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에너지 피라미드랑 개체수 피라미드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각 층이 뭔지를 알아맞혀야 되거든요. 가장 밑에 있는 건 당연히 생산자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건 1차 소비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더 위에 있는 건 2차 소비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3차는 안 나오네. 여기서는 안 나온 거죠. 그냥 2차까지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 1,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에너지 양에 대해서 묻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이 나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 정의되면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에너지 양부터 보시면요. 가랑 나 이렇게 보실게요. 1120 1150, 15로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 양은 상위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거든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다가 다시 한 번만 써볼 건데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면 무슨 에너지 효율인데? 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자, N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N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 하냐면요. 분수를 씁니다. 그리고 얘는 퍼센트고요. 분모에는요.
n-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을 묻습니다. 뭐라고? 분모에는 n-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라고. 위에는 n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소율 하면은 0차 에너지 양 분의 1차 에너지 양이니까 생산자 분의 1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단계 이전 단계 애들의 에너지 양 분의 본인 에너지 양 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뭐냐?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본인한테 다 전달이 되었냐, 얼마나 열 에너지로 유실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를 좀 보시면 10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얘로 넘어갈 때는 10%죠. 근데 1차에서 2차 소비자 넘어갈 때는요, 얘는 20%란 말이죠. 100에서 20이니까.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네? 그럼 선생님 계속 증가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죠. 궁금증을 좀 달래기 위해서 나도 좀 살펴보기로 했어요. 1000에서 150이니까 넌 1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50에서 15니까 10%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또 감소했네요, 쌤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개체수 에너지 뭐 생물량 할 때 피라미드 자체가 그냥 위로 올라갈수록 양이 적어졌죠. 저 거기까지는 얘기했거든요. 효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항생제 내성 세균 할 때 비율이 증가하는 거지 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른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에너지 피라미드에서는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냥 직접 보고 푸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바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방금 봤던 그림인데, 자, 서로 다른 생태계, 그러니까 아예 지역을 딴 걸 준다고. 생, 1, 2. 했어. 그러니까 너 생이고, 너 1이고, 2야. 됐죠? 에너지 효율이 단조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해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에너지 효율은 전 영향단계 에너지양, n-1차, 현 영향단계 n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 가의 A는 생산자 가 맞았기 때문에 기억은 맞게 되고요. 니은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가에서보다 나에서 헷갈려. 벌써부터 막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 단조건을 보고 막 하려면은 어지러워. 그래서 그냥 n차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이렇게 n이라고 문자를 박아야지 뭔가 헷갈리지 않는다니까. n-1의 에너지, n의 에너지. 요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2차 소비자라고 했을 때 1차분의 2차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니까 20%죠. 나 같은 경우에 150분의 15이기 때문에 10%다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에서가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맞는 얘기죠. 효율은 몰라, 양이 감소한다 라고 하면 이 자료 없이도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개념할 때 강조했던 게 식물은 자가 발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태양 에너지를 근원 에너지로 간다라는 개념에 대한 거예요. 안정된 생태계 에너지 흐름 나타냈으니까 처음에 태양이 있을 거고요. 쭉 나왔을 때 그냥 순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일단. 자, 곰팡이는 A에 속한다. 낚시입니다. 자, 곰팡이는 분해자기 때문에 생산자로 넣으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분해자는 어디 표현됐나요? 라고 봤을 때 여기는 지금 칸에 표현되지 않겠지만 사체 배설물을 먹는 요 자리에 분해자가 뭔가 낀 자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B에서 C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유기물 헷갈려? 가 아니라 유기물은 뭐다? 그냥 질량이기 때문에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B에서 C로 에너지 이동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디귿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양보다 적다라고 보셨는데 헷갈리잖아.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선지가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직접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태양이 만이야. 9,900이 버려졌거든요. 그럼 식물로
도달한 거는 사실 10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사체 배설물이든 열이든 날아간 게 50 플러스 40이니까 90이죠. 그래서 B로 전달된 게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3.5 더하기 4.5는 8. 그러니까 2차 소비자로 전달된 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간 거는 10이고요. B에서 C로 간 건 2이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A가 B, A, B, B, C 이 대소관계가 12로 나오긴 하지만 원래 에너지 피라미드 자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뭔가 스케일이 극도로 작아지거든요. 앞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볼게요. 실제로 보시면 이 숫자 보이나요? 자, 280이고 갑자기 자릿수가 하나 줄었죠. 26.8인데 갑자기 1.2, 0.1 이래요. 그냥 원래부터 스케일이 그냥 이쪽 위로 올라갈 때마다 푹푹 깎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 단계에서 이동한 에너지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정 찜찜하다 싶으면은 그냥 다 보시면서 푸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개체수 피라미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플로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보시면 요 1, 2차 생산자가 있는데 얘네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시점 구분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뭔 얘기냐? 1차, 2차 생산자 있죠? 근데 T2 같은 거 보시면 뭔가 갑자기 1차 소비자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우연에 의해서 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자연이란 그러니까. 그래서 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요. 그냥 모식적으로 원인이 얘니까 얘와 즉각적으로 연결된 2차와 생산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얘네가 뭔가 결과에 따라, 그러니까 결과를 뭔가 달라지게 되겠죠. 1차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2차 입장에서는 먹이가 증가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삼각형 한번 그려보면 원래 지금 1차가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차 같은 경우엔 먹이가 증가했으니까 얘네보다 더 증가해 버려야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먹어치우는 애들이 더 증가해 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영역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비대칭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요 3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래 1차 있잖아요. 1차. 1차는 2차 대가리가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더 먹혀버리게 되겠지. 뭔 얘기야? 원인이 이번에는 1차가 아니라 2차와 생산자가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1차 입장에서는요, 생산자, 본인의 먹이도 감소했어. 근데 본인을 먹어치우는 애들은 또 증가했네. 그러니까 완전 비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에 보시면 얘보다 감소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피가 줄어서 뭔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보다 더 과장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뭔가 줄어서 이런 오징어 같은 형태가 될 거죠. 그래서 2차, 1차 생산자 이렇게 될 거고요. 시점을 다 나누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원래 삼각형, 깨끗한 삼각형이 있는데 1차가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증가했어. 그 뒤로 결과로 2차와 생산자가 증가하고 각각 감소했어. 그 결과 T3와 T4에서 1차 소비자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T3에서보다 T4에서가 훨씬 감소했겠죠. 라는 것까지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T4와 T5 있잖아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이번엔 원인이 또 누가 돼요? 1차입니다. 1차가 감소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요, 먹이가 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겠고요.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먹어치우는 애들이 줄었어. 그러니까 증가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애가 뭔가 감소하니까 좀 뭔가 깨끗한 삼각형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생산자는 이렇게 옆으로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회복된 상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눠가지고 시점을 좀 분할하는 게 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요. 요 그림 그대로 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그림이고요. 요 그림도 있지만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거든요. 뭐 발문은 그게 읽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생산자 1차, 2차니까 오른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보면은 변화는 1, 2, 3, 4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뭔가 이렇게 다 물음표가 가운데 하나 박혀 있어. 라는 것인데 1에서 1차 소비자 증가했죠. 근데 2를 통해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냐고. 얘 모르죠. 뭔 얘기냐? 그림에서 나타내면은 다 볼 수 있는데 1차 때 얘가 원인이에요. 그러면 2랑 요 2로 넘어갈 때 2차 소비자랑 생산자는 결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당장 1차가 뭔지를 나타내기 애매하단 말이야, 표에서. 그래서 물음표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에서 보면 다시 얘가 이 결과가 3에서 원인이 돼서 1이 다시 감소했잖아요, 감소. 그럼 얘가 다시 원인이 되겠지.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표에서는 필연적으로 뭔가 시차 때문에 감소 또는 증가, 중간에 물음표, 그 다음에 무언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라는 입장에서 뭔가 이벤트가 처음에 한 번밖에 안 일어나면 평형으로 가는 과정 자체는 전부 다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그냥 증가하면은 처음에 2차 증가 생산자 감소부터 시작한 플로우가 모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하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1차가 증가 물음표 감소 물음표 너무 당연해.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증가 물음표 뭐예요? 그냥 감소라고 그냥 바로 푸셔도 되는 거죠. 그림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게 플로우가 고정이기 때문에 증명하면 생산자는 감소 물음표 증가 뭔가 반대로 된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또 퍼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너무 뻔하니까 표로 주고 시점을 아예 또 이상한 걸로 가려가지고 섞어서 이 물음표와 증가 감소를 막 섞으면 순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사실 생명과학 기출에서는 지금 이게 20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낼 게 많아서 이 정도로 낸 것만으로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까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뤄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조목조목 뜯어가면서 뭐가 증가고 물음표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꽤 중요할 것 같다라는 교훈을 얻은 문제였습니다. 개체수 피라미드 한 문제만 더 보고 오늘 마지막 종료하도록 할게요. 바로 오시면 그림은 어떤 생태계 개체수 피라미드 물질의 이동이라 했어요, 이번에. 물질이라는 건 사실 뭘까? 에너지라는 것도 사실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교육과정 외인 게 나오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좀 올라갔네. 뭐야, A는 생산자죠. B는 1차, 2차, 자 D까지 3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E가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이건 분해자겠죠. 분해자까지 표시한 좀 그런 물질 이동, 이제 그런 거죠. 개체수 피라미드고 물질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선지 1번입니다. A에서 D로 갈수록 각 영향단계별 에너지 양은 작아지죠. 왜? 에너지 이동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죠. C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C의 개체수가 감소하면요. B랑 D를 동시에 봐야 된다고. B는 먹는
포식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시점은 다르겠지만 증가하시게 될 거고요. D는 먹이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다까지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B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분해자는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 무기물로 바꾼다. 너무 당연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3번은 원래 옳았고 1차 소비자가 외부에서 유입되면 일시적으로 뭔 얘기예요, 선생님? 얘가 1. B 자리가 1이었어. 1차 소비자가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거는요. 뭔가 이런 식으로 뚱뚱해진다는 얘기 아닐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A의 개체수가 어떻게 될까? 본인을 먹는 포식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A는 감소한다가 정답이어서 4번은 틀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은 이게 옛날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중금속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이거든요. 한 2006년대 기출인데 중금속에 오염됐을 때 이때가 한창 환경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중금속 생선 먹으면 사람도 납 쌓여요, 철 쌓여요 이런 시대라서 중금속에 오염되었다면 중금속의 농축 정도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에너지라고 안 하고 물질이라 한 거예요. 중금속 얘기하려고. 그래서 중금속은 계속 누적돼서 쌓이니까 중금속 많이 배출하지 마시고 환경 잘하세요. 뭐 이런 측면에서 나온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증가한다가 답이어서 5번도 틀리게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다뤄봤거든요. 생태계 평형까지 다뤄봤는데 내용이 방대하지만 모든 단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플로어에 다 보시는 게 중요하고 각 파트마다 준킬러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언급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예제를 풀면서 한번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